아가, 내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그런데 호진이가 전화를 안 받는구나. 뭐라고요? 어머님이요? 어떡해요? 아버님 놀라셨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119가 지금 오고 있어. 내가 호진이한테 다시 한번 전화해 볼게. 아버님, 너무 걱정 마세요. 연락되는 대로 전화 달라고 해다오. 무슨 일인데 그래? 몰라. 놓친 애 쓰러졌대. 짜증나게. 별것도 아닌 걸 뭘 보고까지 하고 난리야. 그러게. 누가 이런 더운 날에 밖에 나가래? 아니, 솔직히 이제 가실 나이도 됐잖아. 귀찮게 이딴 걸로 전화질인지 몰라. 인구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민구 씨 부부는 40이 넘어서야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아내가 결혼할 당시 21살이었으니 결혼한 지 14년 만에 아이를 낳은 셈이었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으면 그들끼리 잘 살자고 했지만 주변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구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민구 씨의 아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민구 씨가 아내의 시집살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 씨의 아들은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로 그야말로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습니다. 아들이 갓난아이일 때부터 울기라도 할까봐 밤에는 두 부부가 새우잠을 자며 한 번씩 들여다보았고 울기만 하면 안고 어르고 달랬습니다. 아들이 먹기 싫다는 것, 하기 싫다는 것은 억지로 먹이거나 시키지 않았습니다. 치마폭에 감싸 키웠다는 말이 딱 아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자식이니 더 귀하게, 더 정성스럽게 키우는 것이 맞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하지 말라는 말이나 안 된다는 말은 이민구 씨 부부에게 금기어였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잘했다, 잘했다. 이민구 씨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언제부턴가 아들이 조금씩 엇나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공부는 항상 잘했고, 학교 선생님들 말로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모범생일 수가 없었지만, 집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부모를 우습게 안다고 할까요? 국민학교 고학년 때쯤의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학교 가는 길에 오락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마음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오락실에 간 모양입니다. 평소에 학교에 결석한 적이 없던 아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선생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민구 씨는 회사에 가고 없었고 아내가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호진이 어머님, 호진이가 지금 사흘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혹시 어디가 아픈가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아침마다 학교에 갔다가 오후 되면 멀쩡히 오는데요. 그래요? 그럼 혹시 학교 간다고 하고 다른 데 가는 건 아닐까요? 아이고, 큰일이네요. 그런 것도 모르는 제가 정말 엄밀하니 선생님. 제가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네. 호진이가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킬 아이는 아니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요. 그럼 내일부터는 학교에 나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날 이민구 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집안은 온통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 안 물건들이 죄다 밖으로 집어 던져져 있었고 아들은 씩씩대고 있었으며 아내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고 아들이 잠든 후에 인구 씨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들을 혼내느라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학교를 3일이나 안 갔다고 선생님에게 연락이 오자 아내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오락실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좀 했더니 아들이 화를 내며 방 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12~13살의 어린 나이였으니 학교보다 오락실이 재미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들을 직접 학교까지 데려다 주며 찬찬히 설명을 했습니다. 12살 어린아이가 그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하라고 해놓고 왜 오락실은 못 가게 해? 아차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겠다고 그동안 부부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아들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었으니 말입니다. 그나마 그때는 부모의 말을 들을 때라 학교가 끝난 후 오락실에 가는 것으로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때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는 점점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부부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갖고 싶다. 한 번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아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부모가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니야. 아들이 그와 비슷한 말을 할 때마다 부부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가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말이야. 지금이라도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게 애한테 좋을 텐데 생각해보면 아주 안 한 건 아니지.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돌려서라도 얘기를 했으니까. 크게 속 썩이는 건 아니어도 사회생활할 때 문제 있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네요. 그것도 한때 아니겠어?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 있을 거야. 우리가 본을 잘 보이면 되지 않겠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아들이라도 부부에게는 그저 소중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하던 일도 잘 풀리기 시작해 점점 풍족해졌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부족하지 않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격이 요즘 말로 좀 까다로웠어도 아들은 머리가 아주 똑똑해서 학교 다니는 내내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간다는 대학에도 어렵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그야말로 부부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릴 적 원하는 것을 못 받아주면 온갖 때를 다 쓰던 고집불통의 아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대학생이 된 후에도 아들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계속 잘해서 장학금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어릴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20살이 넘어서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자 인구 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돈 좀 주세요. 아들 요청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는데? 누구랑 가기로 했어? 아들은 귀찮은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게요? 그냥 돈이나 주세요. 이제 엄마랑 그런 얘기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내는 아들의 말투에 살짝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얘기를 엄마랑 하면 그게 재밌겠어? 아들은 그제야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엄만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재밌대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한 3주 다녀올 거니까 500, 600 알아서 주세요. 아예 카드를 주시면 좋겠네요. 아내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 3주. 그리고 대학생이 여행 가는데 500, 600이나 필요해?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엄마한테 다 설명해야 해요. 저 성인이에요. 성인. 아내는 이 대화가 끝난 뒤 인구 씨에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을 위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넣을 스펙인지 뭔지 그걸 만들려고 친구들이랑 봉사활동을 하러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였거든요. 호진 씨는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까지 받는 아들이었기에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진 인구 씨와 대화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도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좋았을 테니 아내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특히 20살이 넘은 아들 녀석의 연애 이야기도 듣고 싶고 대학 생활 이야기도 듣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서운한 마음을 이해는 했지만 아들이 공부는 잘했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별로 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진 씨는 늘 남자친구들과 어울려 다녔고 여자 앞에서는 쑥맥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인구 씨는 아내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내가 되면 하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나 봐. 나도 여자라고는 27에 당신 처음 만나 결혼까지 했잖아. 아내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 달랑 사진 한 장 보고 덜컥 결혼했으니. 인구 씨는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어허, 당신 지금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단 얘기야?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덕분에 저런 아들 낳아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직접 얘기해줘서 알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슬쩍 흘렸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호진아, 이번 주말에도 바쁘니? 아들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큰 집에 좀 가야 하는데 너도 같이 가면 좋잖아.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에요. 주말에 여자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아내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여자친구? 너 여자친구 생긴 거야? 아이고,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아들 입에서 여자친구 소리를 다 듣고. 그래, 어떤 사람이니? 회사에서 만났어?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에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내는 조금 서운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그래도 슬쩍은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니?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너무 호들갑을 떨었나 싶어 인구 씨에게 말했습니다. 호진이가 그런 거 딱 싫어하는데. 인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자식이 이성을 만난다는데 부모가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지. 어떤 여자일까? 나는 너무 궁금한데 당신은 안 궁금해? 인구 씨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떤 여잔지 알고 있지. 아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예요? 호진이가 당신한텐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좀 같이 합시다. 인구 씨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떤 여자냐면 말이지. 그래요. 어떤 여잔데요? 인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겠지. 그 뻔한 걸 뭐하러 물어. 아내는 웃으며 타박했습니다. 아유, 당신도 참, 지금 농담이 나와요? 인구 씨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당신 같은 여자면 좋겠어. 아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인구 씨는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왜 욕이야? 칭찬도 아주 수준 높은 칭찬이지. 당신처럼 완벽한 여자가 또 있을까? 나는 그게 걱정이구만. 아내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누가 들으면 칠푼이라 그래요. 조용히 좀 해요. 7푼이면 어때? 8푼이면 또 어때? 당신 덕에 안팎으로 풍족하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 당신한테는 언제나 칭찬이 아깝지 않아. 어찌됐건 아들은 부모에게 이렇다 저렇다 속 시원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4년쯤 지나 떡하니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내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 인사를 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아들이 무슨 큰일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고마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감은 참으로 싹싹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전혀 불편하거나 어색함이 없이 아버님, 어머님 하며 아주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아버님, 호진 씨가 아버님을 닮았네요. 아버님도 소시적에 인기 많으셨죠?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머님에게 신뢰가 될까 걱정이 되었는지 그녀는 살짝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실수한 건 아니죠?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실수는 무슨. 맞아요. 이 양반, 나랑 결혼한 후에도 총각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꽤 있었답니다. 인구 씨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쵸, 제 말이 맞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이 저를 어려워하시면 저도 어색해요. 저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요. 아내는 그녀의 솔직함에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주 성격이 화끈하구만. 그녀는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아버님, 호진 씨도 저의 이런 면에 반했다고 하던데요. 그치, 호진 씨? 호진 씨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지. 성격도 참 밝고 좋았어요.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이 입가에도 눈가에도 떠나질 않았지. 인상도 참 선해서 결혼하고 싶었어. 아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인걸요. 그거면 됐지. 더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결혼을 승낙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승낙 후 결혼식을 올리기까지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대략 석 달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인구 씨의 생일이 있었고 며느리는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한 알음 사 가지고 와서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호진 씨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아버님 건강도 좀 챙기세요. 호진 씨는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아셨죠? 인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며느리 덕에 이런 것도 다 먹어보네. 그때 아내가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내 건 없나?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며 상자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서운하죠. 짜잔, 여기 어머님 것도 있어요. 하루 3번 식사하시고 나서 2알씩 꼭 챙겨 드세요. 아내는 기분 좋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뭘 또 내 것까지 다 사왔어. 요즘 어른들은 무슨 날이면 선물보다 현금을 더 좋아한다던데. 며느리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진 씨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돈 많으셔서 안 그러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고르는데 고민 좀 했어요. 마음에 드세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에 들다마다. 그래도 다음부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와. 응. 빈손으로 와도 우린 아무 상관없으니까. 알았지? 그러자 며느리는 반박하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도 밖에 나가셔서 이거 내 며느리가 해준 거라고 자랑도 하고 그러셔야죠. 그 짧은 시간에도 며느리는 어찌나 사근사근하게 굴던지 인구 씨와 그의 아내는 그녀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음에도 모난 데 없이 자라난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그녀에게 뭔가라도 더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인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야 어차피 살 날 얼마 안 남았고 우리는 호진이 장가 보내고 나면 시골집 가서 살기로 했잖아요. 그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론이 길어? 아내는 웃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 호진이 좋은 집 해줍시다. 인구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떤 집이 좋은 집인데? 아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 호진이 정도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는 해줘야 안 되겠어요? 인구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뻐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며느리가 이뻐서 그러는 거야?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이쁘지요. 당신은 안 그래요? 난 그야말로 등골이라도 빼주겠던데. 결국 그는 강남에 비싼 아파트 한 채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얘기로는 며느리가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맞춰 혼수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인구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호진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집 해주고 여기에 맞춰 오라고 그런 속물도 아닌데 뭘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럴까?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형편이 그러니까 걱정이 되겠죠. 인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몸과 마음만 들어오면 된다고 전해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엄마, 아버지. 그와 그의 아내에게 며느리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전보다 부모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 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 씨 부부는 혼수나 예단 같은 걱정을 하지 말라고 아들을 통해 전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구 씨 부부는 평소의 소원대로 시골에 집을 얻어 귀농했습니다. 오랫동안 품 안에 키운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면 각자의 인생을 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텃밭을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기에 인구 씨는 그녀의 소원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얻어 마당 한편의 작은 텃밭을 꾸미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상냥하던 며느리는 결혼 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고 틈만 나면 집에 찾아오던 며느리가 이제는 무슨 날이 돼도 찾아오기는커녕 전화하는 횟수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씨의 생일이 다가오는데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자 인구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며느리한테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니래요. 내가 TV 보니까 맨 그런 얘기들 하던데 자식도 안 챙기는 부모 생일을 며느리한테 바라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인구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 생일은 챙기는 게 도리 아닌가. 우리도 우리 인생 살자고 여기 왔는데 뭘. 아내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들도 지들 인생 사는 거지. 그래도 나는 좀 서운하네. 며느리가 안면을 싹 바꾼 것도 그렇지만 아들 역시 이상했습니다. 가끔 며느리 없이 혼자 집에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넋이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디 아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인구 씨와 아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끔씩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아들 집에 들러도 며느리는 늘 집에 없었습니다.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아내는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예. 너희 밥은 해 먹고 다니는 거냐? 냉장고에 온통 술밖에 없네. 먹을 거라고는 흔적도 없이. 아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그냥 시켜 먹고 있어요. 집사람이나 저나 바빠서요. 뭐 해 먹을 시간도 없고요. 집사람은 음식에 취미도 없고요. 인구 씨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근데 호진아, 이건 뭐니? 아들 집에는 배달 음식의 흔적만 가득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납부하지 않은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낸다고 했는데 깜빡했나 봐요.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합시다. 애들도 아니고 우리가 와서 잔소리만 하면 애들도 우리 오는 거 싫어해요. 인구 씨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것도 제때 안 내면 며느리는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아들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는 아들에게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걸 보니 내가 좀 챙기긴 해야겠다. 듣자 하니 아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모두 며느리에게 갖다 주는 모양이었습니다. 경제권을 며느리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인구 씨 부부는 그것까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몇 번은 아내가 반찬을 해다 주었는데 볼 때마다 열지도 않은 채로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아내는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한 소리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 너 일이 많이 바쁘니? 며느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도 좀 바빠요. 급한 일 아니시면 제가 나중에 전화 드려도 될까요? 그래, 꼭 전화다오. 그러나 며느리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걱정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품 안에 자식이던 아들이 부모의 품을 떠난 이후 부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참고 눌러 담으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내의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져 시골의 좋은 공기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럴수록 밭일에 매진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창 더웠던 어느 여름날 아내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밭을 갈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인구 씨가 옆에 있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생전 그런 적 없던 눈물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선은 119에 전화를 걸고 아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일이 바빴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 아버님이 전화를 직접 다 주시고 무슨 일이세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며느리는 생글생글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구 씨는 안부를 물을 정신도 없이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가, 내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그런데 호진이가 전화를 안 받는구나. 며느리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요? 어떡해요? 아버님 놀라셨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119가 지금 오고 있어. 내가 호진이한테 다시 한번 전화해 볼게. 아버님, 너무 걱정 마세요. 연락되는 대로 전화 달라고 해다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끄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인구 씨는 무슨 말을 더 하는지 궁금해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대고 들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믿기 힘든 말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부인의 목소리도 들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몰라. 놓친 애 쓰러졌대. 짜증나게. 별것도 아닌 걸 뭘 보고까지 하고 난리야. 그러게. 누가 이런 더운 날에 밖에 나가래? 아니, 솔직히 이제 가실 나이도 됐잖아. 귀찮게 이딴 걸로 전화질인지 몰라. 인구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에게는 한껏 걱정하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딴소리를 하다니요.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아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마침 119가 도착했습니다. 인구 씨는 아내와 함께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도중에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며느리한테 전화를 한 게 맞나?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아도 며느리와의 통화가 맞았습니다.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정신을 차리는 것이었기에 인구 씨는 병원에서 내내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내는 5일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해 쓰러졌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했지만 다행히 금세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 이제는 거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쯤 아내는 오히려 인구 씨를 걱정했습니다. 당신, 나 때문에 애를 너무 많이 끓여서 그런가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이 김에 당신도 병원에서 검사 좀 받아볼까요? 인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간 며느리와 사돈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듣고만 있던 아내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더니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당신이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할까 싶어 내가 말은 안 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는데 호진이가 아무래도 여자를 잘못 만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 엉망으로 해놓고 사는 건 그렇다 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우리 호진이 삐쩍 말라가고 혈색도 시커매지는 걸 보니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물어도 말도 안 하고 집안은 온통 체납 고지서들 뿐이고. 인구 씨도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실은 나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렇게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인구 씨 부부는 흥신소를 통해 며느리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마 하며 조사를 의뢰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의 첫 마디는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결혼은 그냥 사기당하신 겁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이미 결혼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혼녀였던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이나 인구 씨 부부에게 이야기했던 학력은 모두 가짜였고 지금 다니고 있다는 회사에도 대학 졸업장과 이력서를 조작해 입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아들이 그 여자에게 속아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인구 씨 부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인구 씨는 당장 아들을 불러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반응에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 다 알고 있었어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인구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아니,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다 알고도 그런 애랑 결혼을 했다는 거냐?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서 저도 좀 알아봤어요. 엄마,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혼자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알게 되셨어요.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인구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진아, 진작에라도 얘기를 했으면 우리도 같이 어떻게든 널 도왔을 텐데. 아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잘하면서 두 분이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어요. 뭐든지 다 해주시기만 하셨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보니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서 아무튼 저도 가만히 있진 않으려고 했어요. 아들이 따로 알아본 사실은 인구 씨 부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그동안 경제권을 며느리가 모두 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전부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서 유흥비로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나오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인구 씨는 그 사진을 보며 눈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아들 녀석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쨌든 일은 일어났고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우선 아들의 신혼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인구 씨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아내는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으며 혹시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아들의 신혼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인구 씨는 감탄하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인구 씨는 나중에 며느리가 손주라도 낳으면 선물로 주려는 마음으로 따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꼬박꼬박 돈을 저축해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 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도 모두 자신의 통장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인구 씨와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들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선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저희한테 사죄하는 의미로라도 제가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들은 우선 며느리가 아들로부터 받은 돈을 하나하나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갓집 전세금으로 올려준 돈이며 친정 부모님을 해외여행 보내주기 위해 쓴 돈까지 모두 아들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인구 씨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은 며느리를 불러 모든 사실을 들이밀었습니다. 인구 씨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변명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 들어줄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들은 참을성을 잃지 않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뭔데? 내가 뭘 어쨌길래? 자, 여기 내가 잘못했다는 증거들. 아들이 내민 증거들을 보고도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서류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이 사진 어딜 봐서 나야? 나는 봐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따 대고 이딴 위조 사진 가지고 와서 협박질이야.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지금. 그녀는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아. 100번 양보해서 내가 내 월급으로 술 좀 마시고 춤 좀 추고 다녔다고 치자. 너 결혼하기 전에 나 그런 앤 줄 몰랐어? 다 알고도 결혼하겠다고 한 거잖아.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인구 씨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장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시작하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네가 웬일인가? 희정이 또 집에 안 들어왔나? 우리 집엔 안 왔는데. 희정이 지금 앞에 와 있습니다. 장모님, 따님을 어떻게 할까요? 사부인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장모님, 사시는 집 전세 보증금 올려준 거, 그거 제 퇴직금으로 마련한 돈입니다. 당장 방을 빼든지 해서 돌려주세요. 장모는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전세 보증금이라니? 난 처음 듣는 얘긴데 대체 무슨 일이야? 아, 끊어. 엄마한테까지 왜 이러는데? 며느리는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녀를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희정이니? 희정아, 지금 임서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인구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딸이 제대로 대학 졸업한 건 맞습니까? 장모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임서방, 그건 말이야. 그건 내가 설명할게. 이거 사기 결혼인 거 아시죠? 아니, 가족끼리 사귀라니. 자네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닌가? 끊어. 끊으라고. 나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어. 협박받았다고. 나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인구 씨는 더는 듣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사부인의 목소리만으로도 학력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며느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다 있는데도 변명할 게 없어. 증거 있으면 어쩌긴 뭘 어쩔 건데. 인구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더는 못 봐주겠다. 이제야 말이지만 내가 한때 법 공부를 좀 했었거든. 아들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끄러워 이제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실은 아들을 늦게 낳은 것도 내가 사시 공부를 한다고 그랬던 거였어.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아내가 차일피일 밀었던 거지. 물론 결국엔 사실을 포기하고 그냥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됐지만 아무튼 그때 했던 공부가 이럴 때 그래도 유용하긴 하더라. 인구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결혼은 최소 징역 1년이야. 100번 양보해도 넌 죄인이야. 결혼 취소 소송은 물론이고 사기죄로 널 고소할 수도 있어. 며느리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버님이 뭘 안다고 이러세요? 사기는 제가 당한 거죠. 이렇게 꽉 막힌 집구석인 줄도 모르고 결혼한 제가 사기당한 거라고요.
인구 씨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내가 들어와서 다 망쳐놓고도 그런 말을 해. 인구 씨는 차분히 전화기를 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이, 최 변호사. 나네. 지난번에 준 증거 자료들은 좀 살펴봤는가? 최 변호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니, 자네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며느리로 들여서 이 난리를 겪는 거야? 인구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날 탓하는 건 나중에 술 한잔하면서 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겠나? 최 변호사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문서 위조에 갈취, 사기까지. 이건 악질이야, 악질. 이런 경우에는 초범이고 반성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얼마 전에 사기 결혼 사건 하나 맡았던 거 알지? 유부남이 상대방을 속여 결혼하고는 3천만 원 뜯어간 사건이었는데 그건 악질이라 징역 1년 선고받았어. 근데 이건 그 사건보다 더 심각하잖아. 말 안 해도 알겠지? 최 변호사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수억은 받을 걸.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변호사의 말이 이어지자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구 씨는 통화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최변 그 정도면 알아들었네. 나중에 술 한잔 거하게 하세. 이 사건 나한테 맡겨. 거뜬하게 해결해 줄 테니. 그래, 잘 들어가게. 전화가 끝나자 며느리는 마침내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지만 그 눈물이 거짓 눈물이라는 것은 인구 씨 부부는 물론 세상 모든 이가 알 법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저 어머님, 아버님 집에 들어와 살까요? 식모처럼 집안일 하라면 하고, 밭일 하라면 하고, 그렇게 살라면 살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 같은 인간을 식모로라도 곁에 둘 생각 없어.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아버님, 저 이뻐하셨잖아요. 인구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뻐했지. 내가 이런 인간이라는 걸 모르기 전에는 말이다. 내가 내 시어머니가 쓰러지던 날 내 친정엄마한테 뭐라고 씨부렸는지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걸 다 들으셨어요? 왜 그때 얘기 안 하셨어요? 인구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했으면, 그때 얘기했으면 내가 행여 잘못했다고 한마디라도 했을까? 애초에 그렇게 생겨 먹은 년인데 뭘 바라겠어?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산정이 있는데 어쩔래? 이혼 도장 찍고 꺼질래? 아니면 법정까지 갈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며느리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인생도 더럽혔어. 이제 더는 내가 우리 부모님 더럽히는 꼴 못 봐주니까 당장 꺼져. 며느리는 결국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그 길로 떠났습니다. 아내는 분이 안 풀렸는지 며느리의 뒷모습을 향해 마당에 넣어두었던 콩깍지를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이 나쁜 년아! 얼어 죽을 년! 나가 뒤져라! 이년! 허옇게 콩깍지를 뒤집어 쓴 채로 나가는 며느리의 꼴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인구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모른 채 속고 살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넌 괜찮은 거냐? 거긴 이런 일을 당하고도 괜찮을 리가 없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아들은 고개를 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감당해야죠. 엄마, 아버지는 그동안 저 때문에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요. 인구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희생이라니.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었는걸. 아들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철이 늦게 들어서 죄송해요. 두 분 고생하시고 고마운 거 너무 늦게 알았어요.
거기다 이런 일까지 정말 죄송해요. 인구 씨는 아들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그만해라. 너 잘하는 동안 크게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자식이었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말고 이런 일로 상처받지도 말고. 아내도 곁에서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 아버지 말씀 옳다. 상처받을 필요 없어. 알았니?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저 잘 이겨낼게요. 애지중지 키운 아들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남았겠지만 일이 이렇게 끝난 것만으로도 인구 씨 부부는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들이 이혼 도장을 찍던 날,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하게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나 이거 명백하게 이혼당하는 거야. 위자료 내놔. 얼마 줄 거야? 아들은 가소롭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위자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거나 받아라. 아들이 며느리에게 내민 것은 고소장이었습니다. 사기죄로 사기 결혼에 대한 혼인 취소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과거에도 결혼을 사기로 하여 쫓겨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범도 아닌 데다 모든 사실을 속이고 결혼을 했으니 사기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말대로 수억 원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력 위조와 각종 사문서 위조 혐의로 그녀는 취직해 있던 회사에서도 고소당했고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가 터지니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는 것 같았어. 인구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고 그들 또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의 친정이란 집에서도 아들에게 뜯어간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구 씨 부부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친정 부모가 전셋집을 빼서 돈을 들고 찾아와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원래 부부의 돈이니 받긴 받았지만 재판이 끝난 다음이라 뭘 어떻게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줄 생각도 없었지만요. 아내는 가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똑똑한 우리 아들이 어쩌다 그런 여자한테 홀랑 넘어갔을까요? 인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 뭐냐, 가스라이팅인지 뭔지 그거. 그래서 무섭다잖아. 똑똑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당했으니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 살겠어. 아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착한 거 가지고 그걸 이용해 농락하는 사람들은 제발 좀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말이야. 아들은 뒤늦게 철이 들어 자기 때문에 고생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며 집을 정리하고 인구 씨 부부가 사는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못한 효도 다 하겠다면서요. 회사 다니기 불편할 텐데 그게 괜찮겠냐고 아무리 말려도 불편한 건 자기가 다 감당할 몫이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하루에 2~3시간이 걸리는 출퇴근길을 다니면서도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인구 씨 부부와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다 잊고 다른 여자도 만나라고 권해도 주말이면 아내가 좋아하는 텃밭에 함께 나가밭을 갈고 인구 씨가 좋아하는 고구마도 심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은 자신이 수확한 첫 고구마라며 한 상자를 캐서 인구 씨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고구마가 어찌나 크고 실하던지 그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나 했지만 너무 달고 고소해서 한 자리에서 5개나 까먹었습니다. 키우는 내내 아들 자체가 인구 씨 부부에게는 큰 행복이었는데 이제 아들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민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속 시원한 대처가 마음에 듭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